네, 이어서 뉴스프레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이죠.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통계뱅크 이경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기쁜 돈을 벌어주는 통계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다시 화랑을 맞았습니다. 한동안 좀 상당히 침체됐었는데 그렇지, 네.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제일 큰 조선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협력사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니까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지, 어느 네. 정도인가요? 거의 앞으로 한 5년치 일감이 네. 쌓여 있고, 그다음에 국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의 도커가 다 차 있을 정도로 예. 일감이 아주 많이 몰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데 국내 조선사의 수주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조선사가 거의 한 8년 동안 정말 불황이었죠. 예. 지금 그래프에서만 봐서도 18년, 19년, 20년 완전 쪼그라들었었는데 예. 21년부터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대폭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제 했는데 2014년부터서 거의 한 6년 정도 끊임없이 예. 불황과 침체 일로에 있다가 그때 국내 남해안 벨트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하게 크게 이슈가 됐었죠. 네. 근데 다행스럽게 정말 잘 견뎌가지고 특히 대우조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11조까지 투입했다. 네. 또 어디서는 7조 원 투입했다 할 정도로 그 정부 지원을 정말 해가지고 겨우 이제 겨우 살려냈죠.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큰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년까지 한 34억 달러 겨우 수준에 그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4조 원 되면 4조 원. 예. 근데 이게 1년 만에 35조 원으로 이렇게 거의 한 10배 정도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22년도에도 30조 원을 수주했으니 정말 25년, 26년 물량치는 도커가 지금 가득 차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5년치는 먹거리가 이제 충분히 차 그렇지. 있는 예, 상황인 예. 거고요. 그런데 사실 조선 회사들이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수주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예. 영업이익이 좀 손실이 많이 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요즘은 성과도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간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3사지 않습니까? 네. 대우조선, 현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3사 간의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외에서 좀 저가 수주한 기항도 있었고 또 일부 CEO는 이제 자기 재임 시절에 많은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앞에는 이제 어떤 거래 조건을 좀 가볍게 하고 뒤로 갈수록 굉장히 어떤 그 잔금을 많이 받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수준도 많이 됐지만 너무나 그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특히 이제 LNG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 5년 내에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그 성과가 비싸졌습니다. 한 척에 작년까지만 해도 2,833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척당 한 400억 이상 네. 성과가 이렇게 올라오고 저게 LNG 선인데 네. 저게 정말 우리나라가 아주 독보적으로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이 앞으로 카타르라든지 그런 한꺼번에 100척씩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서 네. 세계에서도 정말 그만큼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국이 그 LNG 선박까지 상당히 우리를 좀 추격해 왔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만든 그 LNG 선박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바다 한가운데 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중국 믿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서 저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 발주량 58척 중에 전 세계 58척 중에 74%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거의 네. 뭐한 3분의 1을 이렇게 좀 싹쓸이한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LNG 선에 관해서는 거의 뭐 현대중공업, 삼성 그다음에 대우조선 합쳐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 했고 겨우 이제 중국은 9척 정도 네.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겨우 쫓아오는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나라 LNG 선박에 관해서는 가장 이제 독보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죠. 2030년 이후에 발주된 선박에 대해서 그 탄소 배출량을 40% 그리고 50년에는 7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상당히 환경 규제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예, 정말 어떤 ESG라든지 어떤 세계적 기후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친환경 선박 중에 이제 그 메탄올 추진선이 굉장히 어떤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총 99척 발주된 것 중에서 우리나라 54척을 수주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을 예. 우리나라에서 다 수주를 했군요. 예,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이제 대우조선도 현대중공업 기회로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거의 막 어떤 독점적으로 지금 수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친환경 선박으로 조선 산업의 이제 화랑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다른 또 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요. 예. 예,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그 협력사를 찾기 위해서 예. 정말 그 남해안 일대를 막 사사치 뒤집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결국 조선 인력 어떤 현장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아, 현장 인력난 예. 부족이군요. 예, 거의 한 1만 명 이상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납기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돌려막기 그 일감 어떤 현장 인력간을 돌려막기 할 정도로 네. 아주 그런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건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만 봐도 22년에 비해서 23년에 더 많은 인력들이 이제 부족해진다라는 걸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수준은 이렇게 많이 따와서 일감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면 상당히 큰일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동안 조선업 근로자 얼마나 좀 많이 줄었을까요? 그 제도에 있는 조선업 근로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갔어요? 평택으로 갔습니다. 평택. 평택이요? 네, 평택 삼성전자 네. 반도체 공장으로 갔습니다. 아, 반도체 공장으로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거제도에 있는 것보다는 평택으로 오는 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훨씬 낫고 예. 또 향후 뭐 반도체 공장도 앞으로 뭐 5년, 10년간 계속 이제 증설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택으로 오는 게 여러 가지고 좀 유리하죠. 그래서 그 왔던 분들은 다시 거제도로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거의 20만 명에서 9만 명 이하로 이렇게 거의 약 한 5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뭐 조선업이 좀 불황일 때 그때 다 빠졌을까요? 그때 당시엔 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역선장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특히 그 하청 근로자 수는 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4년에는 한 4만 명 정도 있었는데 작년 4월에는 약 한 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금 그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그 외국인들을 빨리 이제 그 도입해야 된다. 그 비자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또한 우리나라 어떤 근로 환경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도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또 현재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그 임금이란 부분에서 열악하니까 네. 그래서 또 쉽게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뭐 네. 기술 유출 같은 문제점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생산직이 사실 감소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임금 격차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죠. 네. 돈 문제인 것 같은데 예, 네. 얼마나 좀 상당히 클까요? 뭐 현대, 중공업, 삼성, 뭐 대우조선 그 있는 근로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청 업체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예. 됩니다. 우선 연평균 근로 일수를 보면 하청 업체가 270일, 그다음에 원청 업체가 180일, 즉 그야말로 90일을 일을 덜 하고도 네. 총 임금은 더 많이 거의 받아가게 되는 거죠. 한 절반에 불과하니 예. 그러니까 누가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꼭 개선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 네. 이것이 사실 가장 본질적 문제입니다. 네, 이 두 번째로 나온 그래프가 바로 임금 비교 격차 그래프입니다. 예, 빅3 업체 평균 연봉은 거의 뭐 6천에서 7,500 정도까지 예. 되는데 예. 하청업체, 협력업체의 평균 연봉은 3,000에서 3,500 정도밖에 되질 않으니까 예.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 문제를 그 대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아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음. 자, 사실 조선 산업이 뭐 여러모로 시황은 좀 좋다고 하지만 영업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 왔어요. 예. 올해는 좀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아까 우리 수주는 많이 해왔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낮은 단가 그러니까 자기 재임 시절에 어떤 수주라고 하는 실적은 많았지만 실제 하고 난 뒤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러다 네.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 어디냐면 이제 한국중공업입니다. 한국중공업 전체 이제 회사인데 거의 한 1조 원 정도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하는 올해가 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이제 서서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예.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영업이익이 1조 원까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그간 정말 그 많은 적자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대우조선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이런 것들 없었으면 아마 견뎌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조선 산업이 그래도 불황기를 겪다가 다시 이제 활발하게 살아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시청자들과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그 어떤 러시아 사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향후 길면 10년, 짧으면 5년까지는 아마 저 호황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그 좋은 성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어떤 또 주가 부양이라든지 좋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협력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는 절대적인 어떤 어뢰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대등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납품 단가가 낮으면 사실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대기업이 제발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협력사들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부족했던 그 인력들을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조달을 해야 될 거다.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가 아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됐지만 이제 해외에서 인력들을 데려오면 한 3천만 원 내지 한 4천만 원 수준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고용하더라도 이 정도 되니 아마 해외 그 인력 파견 업체들도 상당한 기회를 갖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어떤 조선 선박 분야에는 호황의 시대가 왔으니 상당히 이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친환경이 이제 최대 화두잖아요. 네. 이 친환경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최고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앞으로 이제 우리 바다를 네. 더욱더 힘차게 헤엄쳐 나가는 조선산업의 미래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통계로 보는 경제뉴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 맛보기만 살짝 해드렸죠. 예.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보여주는 통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 이제 자카르타에 몇 번을 다녀오고 또 거기에 있는 뭐 유력 인사들하고 종종 뭐 저녁을 한다든지 네. 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공무원들 생각들이 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나라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20년, 21년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어려웠죠.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부분이긴 한데 22년 들어와 가지고 이제 21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 다시 네. 인도네시아 경제가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로 돌아섰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글로벌 에너지 위기, 뭐 식량 기후 위기지만 인도네시아만큼은 어떤 경제 호황과 정책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그야말로 나 혼자 좀 성공하는 스토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선 조코이 대통령이 이제 올해까지 대통령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아, 올해까지군요. 예. 근데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상당히 잘해왔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더 해달라고 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간 한 2,000km 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16개 공항, 그다음에 18개 이제 항구를 건설하고 또 38개의 새로운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야말로 네. 인도네시아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이번 조코이 정부에 있을 때 다 깔았습니다. 아, 예.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사회 기관 인프라를 다 깔았기 때문에 네, 뭐 고속도로 건설이나 그랬지. 이런 예. 것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특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유치를 많이 했죠. 현대차도 진출했고 또 롯데케미칼, 뭐 포스코도 더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그간 인도네시아 진출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산업 구조를 경쟁적 구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집중적으로 유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국가 사회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들까지 이렇게 많이 유치를 했으니 네. 앞으로 계속 그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조코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신임을 상당히 네. 좀 많이 얻었군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어느 나라들이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 사실 인도네시아 경제를 쥐고 있는 건 화교들입니다. 화교들. 화교들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화교들을 하면 주로 이제 싱가포르, 그다음에 중국, 홍콩 여기서 가장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이분들 주로 이제 화교로 통칭 이제 칭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미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제 겨우 우리나라가 7위로 있습니다. 7위에 있는데 아마 올해가
그 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거다. 특히 그 배터리 핵심 원료가 되는 니켈이 거의 한 세계 매장량의 52%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LG에서도 그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인구 대비 자가용 보유 비율이 1000명당 99대. 그러니까 그냥 100명 중에 1명 정도, 10명 정도 10%밖에 아직 자가용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는 사실 그 세계 4대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자동차 시장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활성화되면 아마 동남아 최대의 어떤 자동차 시장이 될 거다. 그것은 결국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하는 네. 나라가 된다면 아마 굉장한 기회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10명 중에 한 대만 차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9명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소비 국가가 될 텐데 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뭐 정부 당국자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 보면 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네. 어떤 거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에는 가면 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네. 일본 차입니다. 아, 뭐 토요타, 뭐 혼다, 무슨 뭐 모든 차들이 뭐 다른 나라는 없고 오로지 거의 90% 이상이 이제 그 일본 차인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로컬 메이커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자국의 브랜드가 자국 없다고요? 브랜드가 네. 우리나라 참 강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국 브랜드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그래프에도 보니까 1위부터 7위까지 예. 다 일본 차고요. 그렇지. 예. 네, 8위에 현대차, 이제 겨우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렇지. 있네요. 예. 그래 이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일본의 전략인데 일본은 그 자동차 조립 라인에 이제 일본이 직접 조립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밴더도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차 밴더, 3차, 4차 밴더 자동차는 굉장히 하도급 어떤 생태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차, 3차에서 부품을 만들어 올리면 1차 밴드가 그걸 이제 모듈식으로 조립을 하고 그 모듈을 예를 들어 12개를 붙이면 자동차 한 대가 나옵니다. 요즘은. 네. 그런데 그 모듈 조립 공장하고 이제 1차 밴더 공장을 일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코 이전 정부에는 저도 이걸 이제 들은 이제 이야기인데 조코 대통령 이전에는 그런 일본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좀 부패가 있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본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패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조코이 예.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깰 거냐. 소위 그 일본의 기술 식민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네.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과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이제 기회를 주고 또 경제를 아까 개방적 구조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조코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부정부패도 심했고 일본의 기술 식민지로까지 불렸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어느 경제 분야에 좀 진출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그 큰 대기업들은 이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갈 때는 저는 그 인터넷 쪽으로 그러니까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는 진출을 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인구가 약 한 2억 8천만 명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B2C 일반 국민 상대의 어떤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이 큰 투자 없이 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가면 좋지 않겠냐. 네. 벌써 글로벌 구글이라든지 뭐 텐센트라든지 또 뭐 아부다비 투자청이라든지 거기에서 거의 막 한 수천억씩 인도네시아 있는 스타트업들에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제가 인도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좋은 기업들의 초기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어떤 저 투자라든지 어떤 진출보다는 저는 저 향후에 이제 그런 그 IPO를 염두에 둔 그런 투자 전략이 난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분야를 또 예, 노려봐라. 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자동차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뭐 공장도 세우고 LG도 뭐 배터리 공장하고 롯데케미칼도 공장을 세우는데 왜 그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아세안 시장 아직까지 자동차 시장 전체가 적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기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이 지금 20년 대비 21년에 보면 저렇게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하고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20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 21년, 22년 성장률이 굉장히 급증했듯이 자동차도 역시 21년에 비하면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또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지 않습니까? 섬이 무려 16,000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16,000개를 거기는 교통 인프라 깔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네. 근데 가장 좋은 교통 수단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UAM 도심 항공교통.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다니는 드론 항공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조코이하고 손을 맞닿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인도네시아 어떤 신수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UAM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차가 좀 선점하지 않겠냐. 예. 정말 큰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이제 예전에 우리처럼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항상 성장통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뭐든지 뭐 빨리 가면 항상 문제가 있는 법인데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업체까지 부채가 아주 급증하는 그런 지금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세계적인 금융 위기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돌아갈 건지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이런 국내외 어떤 상황들 유심히 보면서 네. 한쪽이 이제 소위 뭐 대마불사는 아니니까 큰 어떤 건설이 무너지면 그 도미노 현상으로 다 작은 기업들까지 또 그러려면 국가 어떤 그 위기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항상 촉을 가지고 예. 바라봐야 됩니다. 2014년 조코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그 총 부채가 한 12배 정도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댐이라든지 항구 이런 것도 건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부채로 남아 있으니 사실 또 풀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이런 점들은 분명히 좀 숙지를 해 두시고 그렇지. 비즈니스의 기회를 좀 노려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까지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